지금 저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선전홍보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박한솔입니다. 오늘 주제가 정의로운 전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텐데, 어, 뭐 오늘 또 저기 뉴스를 보니까 그 기후행진 앞두고 환경운동가들이 저기 석탄 화력발전소 앞에서 그 석탄 운반 차량을 가로막고서 어, 이 석탄 발전을 멈춰야 한다. 화석 연료를 그만 사용해야 한다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한 경찰에 의해서 강제로 체포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 기후 위기의 어떤 문제가 우리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느 순간보다도 이 환경 담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노동자들, 특히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 노동자 계급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은 이 노동자 계급, 노동운동이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는지,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비판적으로 봐야 할지를 중심으로 두고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이거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설명들은 다 그 김현우 씨가 2014년도에 출간을 했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좀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환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 구조 전환이 일어나게 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 이런 일단 추상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써보자면은 이 지금 기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석연료 산업, 뭐 자동차, 뭐 이런 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그런 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산업 부문들이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산업을 일정 부분 규제를 가하거나 중국적으로는 완전히 이 폐절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 전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기업들이 행하는 그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량 실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 환경운동계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산업들이 계속 지속되도록 두는 것은 인류의 어떤 존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산업들은 없애야 한다. 그런데 이 산업을 없애고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을 할 적에는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산업과 공정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희생 그리고 지역사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 지원을 한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들 이런 거를 아울러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이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국제노총 같은 세계 각국의 이 노조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자기 노조의 방침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도 2021년에 정의로운 전환에 동의한다는 그런 취지를 담은 특별 결의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금속노조에서도 비슷한 취지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를 선언을 했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을 좀 간략히 살펴보자면은 정부 국회를 상대로 산업업종협의체 구성, 그리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 요구, 또 산업전환협약 체결 요구안 제시,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 추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해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를 금속노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공공운수 노조에서도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발전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기획 및 집행 대폭 강화, 발전 공기업의 민주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고용 보장책 마련,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에너지 전환 기구 설치,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과 그 산하 산별 노조들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내걸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나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것도 김현우 씨의 책을 바탕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일단은 미국의 제대 군인 원호법이라고 해서 1944년도에 미국이 2차 대전 직후에 미국에서 그 대량으로 거의 전쟁이 끝나고 사실상 이 전역이라고 하지만 실직한 거나 다름없는 이 1,500만 명에 달하는 군인들, 퇴역 군인들을 상대로 직업 교육을 시키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제대 군인 원호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직업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4년간 생계비 지급을 하고 그 결과 한 220만 명은 대학 진학을 했었고 한 350만 명은 직업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정의로운 전환의 아이디어가 되느냐고 하면 어, 이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그동안 전쟁터에서 엄청 많은 군인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이 전쟁이 유지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군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군수 산업들 거의 당시에 이 총력전으로 가면서 모든 나라의 생산력을 다 전쟁에 쏟아붓던 그런 시절이 이제 끝이 나면서 그럼 결국에는 이 산업의 대폭적인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인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고 적응시킬 것인가가 당시에는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대군인 원호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어, 사회화하는 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대학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학 진학을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50년대 유럽 석탄 철강 협회가 이 과잉 생산으로 실직한 수만 명의 이 철강 노동자, 탄광 노동자들에게 어,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재숙련 기회를 제공을 했던 것. 이게 이제 기금을 설립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석탄 철강 협회는 참고로 그 석탄 철강 업계의 사용자 단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용자 단체에서 이런 거를 지원을 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루카스 플랜이라고 하는 건데요. 70년대에 루카스 항공이라고 하는 이 항공 업체에서 이 구조조정을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어, 노동자들이 이 회사가 자꾸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노동자들이 직접 자기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어, 뭐 회사를 살리는 굳이 표현하자면 회사를 살리는 그런 방향을 회사의 역으로 제안을 했던 것 그게 이제 루카스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당시에 뭘 했냐면은 이 사측 구행이 전부터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럼 우리가 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항공 분야에서 생산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회사를 다시 살리고 우리 일자리 지키겠느냐를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모집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일부 상류층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한정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력, 10분 활용을 하고 동시에 노동자 지역사회의 이로운 기술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 혹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를 당시 루카스 플랜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이 이야기했던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노동자들의 제안을 모아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장 하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중에서 실용 가능한 제품 한 150개 정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거 하이브리드 엔진, 뭐 좀 효율성이 높은 풍력 터빈, 그리고 가정용 신장 투석기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많이 이 제시가 돼서 그러면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사측에다가 아,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측에다가 이 루카스 플랜이라고 하는 이 계획, 대안적 생산 계획을 회사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거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이걸 수용을 할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루카스 플랜은 수용이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영국 정부의 집권당이 노동당이었는데 이 노동당에서도 뭔가 좀 지원을 할 것처럼 긍정적인로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은 끝내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고 근데 이런 와중에 노조는 이제 투쟁으로 돌파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노동자 편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개량적인 정권에 계속 협상을 통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엔 루카스 플랜 자체가 완전히 흐지부지 되었다. 결말은 이렇게 됐는데요. 여튼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이 루카스 플랜은 일단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주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구조조정 위기를 노동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어,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방향으로, 특히나 또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시도하려고 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다면 현실에서 산업 전환을 했을 때 이게 루카스 플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 전환의 실패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 태백과 정선의 사례인데요. 다 아시겠지만은 옛날에 태백, 정선 이런 데는 어, 탄광 이런 광업이 굉장히 어, 발달했던 동네라서 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평균 임금 수준도 높았고, 뭐 노동운동도 제법 활발하고 뭐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석탄 산업을 이제 감축하겠다, 소위 합리화하겠다 해서 경제적이지 않은 탄광을 이제 문을 닫고 경제성 있는 탄광 위주로 육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석탄 산업 생산력도 높이고 생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라고 한 건데 결국에는 이, 이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결국에는 산업을 이 정부가 직접 주도해서 축소를 하고자 시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탄광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민주노조 운동, 이런 노동운동의 근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의 결과가 어땠느냐면은 전국 탄광이 347개 있었는데 거의 한 90% 가까이가 폐광을 합니다. 307개가 완전히 문을 닫고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77개에서 20개로 93년도 기준으로 줄고 광부수도 한 4분의 1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석탄 합리화를 하니까 당연히 태백 정선 지역 경제가 풍비박산이 나겠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 산업이 없으니까 노동자들도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그런 이제 지역이 돼버렸는데 이때 이 태백 정선 지역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좀 관광지로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어떤 관광지를 지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래서 초반에는 이 태백 하이랜드라고 해서 소위 시민주주들이 만든 회사가 이 스키장 콘도 같은 이런 뭐랄까 새로운 관광 산업을 육성을 해서 지역 사회의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 공추진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이런 이 사람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석탄 산업 합리화 때문에 일자리를 다 지금 잃고 지역이 침체됐으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뭐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이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특법 제정 운동을 열심히 진행을 해줘.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국회에서 이 폐특법을 제정을 하기로 해서 제법 순풍을 타나 했는데 좀 변수가 있었던 게 당시에 90년대라고 하면 환경운동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7, 80년대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공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감히 공론화를 하는 것이 뭐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걸 얘기하면은 뭐 빨갱이가 되는 거고 뭐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던 게 당시에 민주화 운동, 민주항쟁과 결합을 하면서 어, 환경운동 자체가 굉장히 그 계급성을 가진 운동으로 이렇게 막 확산이 되려고 하던 차에 이 87년 6월에 6월 항쟁을 통해서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 쟁취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그 조금 변혁적인 색채를 가졌던 환경운동들이 어, 대거 좀 개량적인 색채를 띠면서 다 후퇴 이데올로기적으로 후퇴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지금과 같은 환경운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때 형성되었던 이 환경운동 단체 활동가들이 이 태백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 그러니까 탄광이 폐업을 하고 뭔가 이 지역 경기를 살리자고 이 지역민들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 아 이거는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 개발 논리로 마구잡이로 파헤쳐 놓으면은 이건 지역 사회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 환경단체에서는 페트법 저지 운동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옛날에는 환경단체든 뭐 노동운동단체, 뭐 노동조합이든 다 같이 이 정권, 자본에 맞서 싸웠었다면은 이제 그 분위기가 좀 변하게 된 거죠. 지역 시민사회에서 내분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처음에는 스키장 콘도 짓자고 하던 게 나중에 가면은 카지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강원랜드 추진으로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역에 카지노 설립하면은 이거 지역에 도박 중독자들이 막 넘쳐나고 뭐 이 일자리에도 별로 도움 안 되고 지역에 장기적으로 손해인 거 아니냐라는 이 여론이 있었지만은 당시 이 카지노 설립에 대해서 이 제주도 같은 데서도 아 우리도 관광지인데 카지노 유치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아 이거 여기서 더 밀리면은 진짜 우리 지역 다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결국에는 카지노 설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1998년에 이 설립이 됐고 페트법도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계속 연장이 돼서 2025년까지 이제 효력이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우여곡절 끝에 탄광 산업이 무너지면서 이 탄광 산업을 바꾸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힘을 모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분이 일고 결국에는 카지노 건설로 이어지는 관광 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지노로 인해서 도박 중독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뭐 앵벌이 지역사회 범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고요. 또 뭐 지역민의 그렇다면 고용, 일자리 문제는 좀 나아졌느냐 하면은 그것도 뭐 썩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나 뭐 태백 정선 이런 데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서 뭐 딱히 뭐 좋은 이미지를 가진 동네는 아니죠. 활발하다는 옛날 같은 그 80년대의 또 활발하던 모습을 다시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단체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 계속 빚어지면서 이 시민운동의 역량도 대거 소진이 되는 그렇게 좀 안 좋은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필 왜 정의로운 전환을 이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살펴볼 텐데 결국에는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기후 위기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기후 위기를 결국에는 우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산업들의 감축이 불가피한데 그럼 이때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화석연료 제조업 이런 데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당시 옛날에 처음에 제기가 됐을 때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자구책으로 제안이 되었다고 하면 현재는 이 세계 각국의 정부, 특히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었지만은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을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 공감대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전환에 발맞춰서 현대차, 벤츠, 볼보 이런 유명한 완성차 업체들이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화석연료로 굴러가는 그런 자동차들의 생산을 완전히 중단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금속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죠. 특히 뭐 현대차 노조 이런 데는 지금 이 현대차 공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라는 게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작은 부품들부터 해서 그것을 조립하고 운반, 뭐 운송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이 과정들이 굉장히 서로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현대차라는 원청이 있고 그 밑에 하청 업체들이 쫙 이렇게 묶여 있는 그래서 거의 한 사회, 한 지역의 이 경제를 다 책임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깊게 뿌리 박혀 있는데 2030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몇 년 남았나요? 이제 7년 남았잖아요. 7년 뒤면은 이제 이 내연기관 자동차 자체를 생산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 만들어 들어가는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자본들의 이해관계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2030년부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안 만들겠다고 하니까 특히 금속 사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만드는데 부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왜냐하면 전기 모터랑 배터리만 들어가면 되니까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딴 데서 이렇게 가져와서 그냥 장착만 하면 되고 모터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처럼 생산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맥켄지라고 하는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는 10년 안에 자동차 관련 일자리 25%까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현대차라고 하는 이 자동차 업체들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은 그만큼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었다는 거죠. 자본주의 하에서 일어난 과학기술 혁명의 결과 어, 전기 모터로도 자동차를 부릴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연기관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자본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서 그러니까 즉 친환경 마케팅을 통해서 또 이윤을 벌어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전기차 한 대 팔아먹는 게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단가가 세요. 단가가 워낙에 세니까 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과학기술 혁명이 정의로운 전환의 객관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는 와중에 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근본적인 속성, 그러니까 무정부적인 생산, 이것도 정의로운 전환을 이 강제시킬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은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자칫하면 합리화하는 논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은 어떤 자본, 어떤 부문이 이 더 이상 이제 생산을 하지 않겠다. 갑자기 사라졌을 때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실직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어, 이것을 뭐 구조조정 자체가 안타깝고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뭐 직업 교육도 해야 되고 노동자들에게 모든 피해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구조조정 자체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인식이 은연중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산업이 부문 간에 계속 경쟁을 통해서 어떤 산업은 뜨고 어떤 산업은 지고 이런 과정 자체가 생산이 합리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이 자본주의 사회 각 자본들이 무정부적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경제 공황도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이 자본을 막 축적해가면서 호황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가면 생산이 급속도로 축소가 되면서 어, 극심한 경제 공황에 빠지고 그럼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노동자들이 대량 실직을 하고
이 순환 자체를, 이 자본의 순환 자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본주의를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 구조조정의 어떤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을 어, 수동적인 객체로 만들고 있는 좀 그런 논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현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로운 전환에서 또 잘 언급되는 게 녹색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 구조조정 위기가 계속 발생을 할 거고 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녹색 산업 양성을 하려면은 지금의 노동자들은 이 고용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 녹색 일자리를 정부, 기업, 노동자들이 다 머리를 맞대서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녹색 산업의 예시라는 게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재생에너지, 대중교통 투자 이런 예시들을 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차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 때처럼 그렇게 많은 노동자나 부품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나 그 계열사에 묶여 있는 많은 노동자들 중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직장을 잃게 되는 건 이건 필연입니다. 이게 녹색 산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 그런가 한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 기후위기, 환경 파괴 이거는 이 자본주의가 야기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이 자본주의적 생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이나 환경 파괴로 이어져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이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환경 오염과 뭐 기상 이변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본주의적 생산 자체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로운 전환을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녹색 일자리 아니면 소위 그린 뉴딜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가지는 문제를 이 방법으로는 도무지 극복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 이런 비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분들이 대화하자고 합니다. 정부에 요구를 하고 기업에 요구를 하고 노동자들이 그 요구하는 데서 동등한 발언권을 얻어서 어, 대화하고 논의하고 타협하면은 이게 마치 가능할 것처럼 그야말로 정의롭게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간의 노동운동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계급 협조의 구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은 두 번째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건데 사회적 대화, 이 사회적 협의주의가 전제하는 것은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은 국가가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사회적 대화를 자본과 정부는 적대적 투쟁 상태에 있고 서로 이해관계에 굉장히 강력히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대화로 도무지 풀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때 지금 이제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해서 중립적인 네가 자본이랑 노동자들 사이에서 중재를 좀 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동자들 니들도 막 총파업한다 하지 말고 자본도 노동자들 탄압하지 말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좋게 좋게 얘기해서 한번 극복을 해보자. 지금의 기후위기도 그렇게 극복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는 상식인데 그래서 이만큼 이 정의로운 전환 자체가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각각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어, 이 녹색 일자리를 통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기후위기 막으려면은 탈탄소, 뭐 재생에너지 이런 거에 전환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변혁적 노동 운동, 변혁 운동 하시는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탄소를 펑펑 내뿜는 그런 지구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지금처럼 소비해 가지고서는 인류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렇게 전환을 할 것인가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부분 노동자들의 어떤 타협 이런 것을 통해서 전환을 이뤄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잘 못하십니다. 왜냐면은 뭐 화석연료 산업 대폭 축소하고 뭐 녹색 산업을 육성을 하고 뭐 이것을 통해서 기후위기도 해소하고 실업 문제도 동시에 해결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일자리가 뭔가, 그거를 좀 따져보면은 바로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건데, 어, 이거는 그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노동자 인구는 그 자신에 의해 생산된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자기 자신을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하는 수단들을 생산한다. 잉여 노동자 인구가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 부의 발전에 필연적인 산물이라면 이 과잉 인구는 거꾸로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로 생산 양식의 존재 조건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떤 문장이냐면은 결국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잉여 가치를 착취를 해가지고 막 부를 불려요. 자본을 확장을 해요. 자본을 확장한다는 게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뭐 단적으로는 생산성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생산 설비를 들인다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 생산 설비를 들이게 되면은 어, 한 시간 안에 뭐 굉장히 많은 뭐 많고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다 생산을 할 수 있고 이건 자본가에게 이윤이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자본에 투하되는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이상 노동자들을 그만큼 고용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제 많이 생산이 되고 이, 이 불변 자본에 투하한 비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건비 비중부터 필연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계속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자체가 계속해서 축적을 거듭하는 그런 체제인 한 일자리는 어, 결국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늘어나고 줄어나고의 그런 증감폭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경로를 따져봤을 때는 이 자본주의적 토대 생산 양식을 유지하는 존재 조건 자체가 잉여 노동자 인구다. 즉 달리 얘기하자면은 산업 예비군 실업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실업자들은 계속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건 자본주의 사회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계속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실업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만 발견되는 자본주의 특유의 현상이다. 이 자본 간의 경쟁 속에서 생산성이 높은 최신 생산 설비를 들이면은 자본가는 여기 비용 만회를 위해서 고용되는 노동자 수를 축소시킨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탄소 산업들을 다 없애고 녹색 산업으로 전환을 했다고 치더라도 결국 자본주의가 이야기한 자본주의의 어떤 본질에 비춰봤을 때는 녹색 산업조차 어, 녹색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녹색 산업조차도 자본주의적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본 간의 극심한 경쟁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착취와 억압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노동자 계급들은 그렇게 계속 실업자 상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이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을 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자본가들만 이익을 보고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니까 소위 정의로운 전환이 얘기하는 모두에게 정의로운 과정과 결과라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정의로운 전환 지지하시는 분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대화의 어떤 그런
지향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뭐 민주적 참여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정부에서 무슨 컨퍼런스를 한다거나 무슨 설명을 한다 하면은 뭐 노동자 50, 자본가 50,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뭐 노동자 30, 뭐 자본가 30, 지역민 3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 이해관계 당사자들 모두 다 모아갖고 어, 이야기를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야기를 해서 잘 합의를 하면은 정의롭게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적 대화 자체가 국가가 중립적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국가는 중립적이었던 적이 없고 결국 자본가들의 어떤 정치를 행하는 그런 폭력 기구로 국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대화, 사회적 합의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조차도 어, 이 정의로운 전환 앞에 가면은 갑자기 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2020년에 내놓은 논평을 보자면은 석탄 화력 발전 뭐뭐뭐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뭐 이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야 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에너지 사업주나 토지 소유주에 대한 지원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의 주체이자 권리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논평을 내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에너지 사업주, 그러니까 자본가, 토지 소유주, 지주 이 사람들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노동자들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은 노동자, 자본가, 지주 이 사람들을 다 같은 위치에다가 두고 셋 다 동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이 셋이 동등합니까? 노동자들이 가장 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실제로 우리 역사상 그래 왔었고 국가가 무엇보다도 그런 어떤 공권력, 법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폭력적으로 분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주체가 어, 평등했었던 적도 없고 그러한 관계를 가정을 하고서 정의로운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계급 협조의 어떤 수단으로서 쓰일 위험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뭐 노동자연대에서 내놓은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 노조들, 정의당, 진보당 등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한 노동전환. 이때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 지원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어떻게 비판을 했었냐면 고용보장이 빠진 매우 제한적인 지원이고 노조의 참여를 배제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런 비판은 반쪽짜리죠. 물론 노조가 당연히 그 과정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단순히 노조의 참여를 배제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노조가 참여를 여기에 하게 된다면 그러면 무언가 달라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금속노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금속사업장이 산업전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금속노조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이루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죠. 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금속노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언, 금속노조에서 내놓은 선언을 통해서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을 제정을 하자 이런 입법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결정이라는 게이 공동결정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 이 김규백 씨가 금속노조 기관지에다가 쓴 글을 보면요.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업장 산업 전환의 공동 주체이다. 노동조합이 사업장 차원에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이 희생과 파괴 없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공동결정 제도라는 게이 본질이 무언가 이거는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독일이나 저기 유럽 이런 데 공동결정 제도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공공부문에서
이 공동결정제도가 시작이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게 이제 그 노동이사제, 소위 노동이사제라는 형태로 공동결정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죠. 공공부문에서. 근데 이 공동결정제도는 결국엔 경영에 노동자랑 자본가가 참여를 해서 함께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뜻 보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여태까지 노동자들, 노조의,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 이런 거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거다. 물론 이게 뭐 보복성이면 다퉈볼 여지가 있겠지만 인사 발령 이런 것 자체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사안은 노동자들이 개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계에서 이 공동결정제도 뭐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게요. 왜냐하면 공동결정제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동자들을 이 자본주의 체제의 이해관계인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달리 얘기하자면은 어, 경영에 노동자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경영상의 어떤 조치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노동자들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좀 첨언을 하자면은 독일에서 하고 있는 공동결정제도도 노사 동수가 아닙니다. 자본가가 조금 더 많아요. 결국에는 자본가들에게 그 키는 쥐어져 있는 것이고 노동자들은 거기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완전히 안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막 딱지 붙일 수는 없겠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공동결정제도가 본질적으로 계급투쟁을 무마시키는 수단이고 이 독일 이 삼인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마치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 것처럼 이것이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 향상에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 자본과 임노동의 관계는 얼마나 힘있게 투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환상일 뿐이다. 네. 그래서 특히나 이 더군다나 산업전환이라고 하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와 노동자 계급의 이해가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이런 지점에서 사회적 대화에 매몰된다라고 하면은 뭐 노동자들은 완전히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겠죠. 아까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루카스 플랜 어땠습니까? 루카스 플랜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선한 의지로 그 생산 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 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회사에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요. 당시에 영국 노동당 정부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별로 관심 안 보였거든요. 그렇게 정부에 계속 대화에 매달리다가 결국에는 실패하는 운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때의 어떤 경험을 반추해서 어떻게 이 기후 위기를 노동자 계급의 단파성에 기초를 해서 헤쳐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선결 과제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다시금 노사정 합의, 공동결정제도 이런 데로 이렇게 쏠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거듭 강조를 하지만은 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중재자가 될 수 없다.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국가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일 수가 없는 어, 그런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전환 얘기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 국가의 개입을 많이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국가 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해라, 노사정 대화에 응해라 이렇게 이게 너네가 이 대화를 주선을 해라, 너네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주장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 이게 나라냐? 아니 그런 말들이 막 대두되는 와중에 문재인이 선거 구호로 들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나라를 나라답게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은 이 대중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국가가 굉장히 중립적이고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바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는 자본의 편도 아니고 노동의 편도 아닌데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중립성의 좀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동계 내부에서도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거죠. 반동적인 정부가 있고 뭐 근데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대화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상대적으로 탄압이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정부가 자본가 계급의 어, 정부가 아니냐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 측에서도 국가 개입을 얘기하는데 동시에 또 이 체제 전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뭐 사회적 대화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반자본주의 투쟁과 결합을 해야만 진짜 비로소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류는 아닌 것 같고요. 자본주의 혁명적으로 전복시키는 그런 문제에서는 좀 견해차가 존재를 하고 좀 미온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녹색 일자리, 뭐 정의로운 전환 이런 걸 다 얻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입장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 체계 아래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집착하지 않는 정의로운 생태 전환을 모색을 하는 것이다. 이런 노선은 삼인주의적 복지국가를 통해 분배 개선 이루고 성장주의 개발주의에서 벗어나면은 뭐 생태복지국가, 생태사회민주주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다른 또 아까 위에 했던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은 구조조정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산업전환에 따른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에게 뭐 여러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투쟁과 타협의 쟁점이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국가의 역할 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 전환은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피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단지 우리가 조금 덜 잃는 방향으로 가자. 일자리를 잃더라도 재취업 기회를 보장을 받고 뭐 국가에서 일자리를 알선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 정의로운 전환의 쟁점이 되는 거지. 뭐 자본주의 체제 전환 이런 거는 정의로운 전환의 뭐 쟁점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보는 정의로운 전환인 거죠. 정의로운 전환 중에서도 아마 가장 보수적인 방향에 속하는 그런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하는 주체가 국가 정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 산업 전환의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국가가 다 통제해가지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의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 그래서 굉장히 난망한 일이 될 게 뻔하죠. 또 밑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만약 계급투쟁이라 하더라도 이건 단순히 저항과 대결의 형태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자본, 노동자, 시민 다양한 주체 간의 신뢰, 소통, 수기, 타협, 실용주의적, 현실주의적 전략을 포괄하기 때문에 이건 궁극적으로 국가 개입을 통한 거시적인 전환 전략이 실현될 때 가능하다. 이 방향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이거는 사실 노동자들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반동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노동자가 국가 자본 그리고 시민 이 주체에 그냥 정말 평등한 위치로 우리가 다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느냐? 아니죠. 국가와 자본이 한패고 노동자가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계급 투쟁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서 단지 어떤 기술적 정책적 문제로 밀어내는 거.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계급적인 성격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마 안 되겠죠. 노동자들에게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고 그것은 오직 자본가들에게만 정의로운 방향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내용들을 한번 좀 보자면요. 이 정의로운 전환을 하는 분들은 다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는 국가 권력을 경유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세요.
국가의 개입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혁명을 이야기할 때도 국가 권력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 권력을 이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하지 말자 이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어떤 국가 권력인가, 그 권력의 성격 이것을 좀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국가 권력의 성격에 대한 문제가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는 빠져 있다. 그런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국가는 뭐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지배계급의 도구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 엥겔스가 가사국기에서 이야기를 한 걸 보면은 국가는 계급 대립을 억제할 필요에서 애당초 발생을 했다. 동시에 그것은 이 계급들의 충돌 속에서 이 지배계급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해서 이 가장 강력한 계급,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 자체가 지배계급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배계급으로 된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이 되고 피어각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을 획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임금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도구라는 측면 이거를 강조를 해야 합니다. 즉 국가가 모든 계급을 포괄하는 그런 중립적인 기구가 될 수가 없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을 하고 노동자 민중을 착취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점을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성급하게 결론으로 왔는데요. 일단 정의로운 전환을 그렇다면은 우리가 완전히 수용하지 말 거냐, 완전히 배척하고 그냥 무조건 사회주의 혁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이 아직 뚜렷하게 계급 운동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정의로운 전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들이 있잖아요. 일단 예를 들면은 이게 자본과 정부의 입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 노동자와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은 우리가 그런 의식들을 수용을 하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우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특히나 뭐 기후정의 운동 이런 것 중에서는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급진화된 반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함께 이 정의로운 전환, 기후 위기 이런 거 해결을 요구하는 환경 단체, 환경 운동가들을 어, 서서히 융화해 나가면서 이 노동자 계급의 어떤 지도적 역량 하에 배치를 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 정의로운 전환의 주류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는 도무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도로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의로운 전환이 가지고 있는 이런 탈계급성, 어, 정의로운 전환이 얘기하는 그런 전환, 정의에는 이 계급적인 시각이 완전히 결여된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본, 국가, 노동자, 시민 뭐 등등등등이 전부 다 기계적으로 평등한 위치라고 가정을 하는 가운데에서 국가의 중립성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계급투쟁, 대립을 할 위험이 굉장히 크고요. 나아가서 특히 사회적 대화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환이 제도권 내부로 흡수가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자본가 계급의 의도대로 정의로운 전환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까지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가들이 생각을 했을 때 피할 수 없는 기후 위기 속에서 이 격화되는 계급 투쟁,
이런 계급 투쟁을 자기들이 좀 잘 컨트롤하고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네. 그 점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정의로운 전환 말고 뭐 할 거냐? 녹색 전환 해야 된다. 뭐 소위 정의로운 전환이 됐든 사회주의가 됐든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결국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생산이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유지된 상황에서 녹색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 산업조차 녹색이 아니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조차 구조조정을 불러오고 환경 오염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어, 지금의 이 생산자들 이 사회를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계급인 노동자 계급에 의해서 생산 계획을 어, 수립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만이 즉 생산의 무정부성을 극복을 해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노동자 계급 입장에서 정의로운 그런 전환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1시간 정도 진행한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